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지금 SK 가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장재라고 하고요. 뭐 사실 에너지 전문가라고 소개는 시켜주셨지만 실제로 한 에너지 업계에 이제 한 15년, 16년 정도 몸담고 있고 주로 그전에는 정유회사에서 그러니까 SK 에너지 쪽 그리고 S-오일 쪽에서 한 13년 정도 연구개발이랑 사업개발 했었고요. 그러니까 완전 공대 쪽으로 사업개발 쪽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업계에 계속 있다 보니 저도 좀 느꼈던 게, 이게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맞나 해서 좀 친환경적인 걸 해보는 게 나한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에어르키드라고 하는 그 수소를 하는 회사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잘은 모르시겠지만, 국제적인 그 수소위원회라는 회사의 좌장을 맡고 있는 회사라서, 수소 쪽에 나름 글로벌 리딩을 하는 회사였는데 그쪽에서 수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이제 에너지 동향을 파악을 하는지 이쪽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고요. 지금은 SK가스로 이동을 해와서 LNG라는 제품, 그리고 LPG라는 것, 그리고 수소 암모니아도 지금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같이 좀 보면서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런 쪽에서 사업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직을 하다 보니까 저의 장점이나 단점이 좀 정유도 해봤고 석유화학도 해봤고 수소, LNG, LPG를 많이 해봤는데 많이 해봐서 좀 넓게는 아는 편이에요. 그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근데 남들보다 깊게 알지는 못한다라는 좀 단점이 있어서 좀 제가 소개시켜드린 거는 전반적인 에너지 시장에 대해 소개시켜드리겠지만 그 깊숙이 들어가면 사실 저도 약간의 버퍼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네,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업체에 있고 사업 개발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업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인 분야를 제가 뭐 말씀드리긴 사실은 어려운 것 같고 이 에너지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업체들이 이런 쪽에 더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걸 위해서는 이런 지원들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쪽을 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번에 소장님을 통해서 좀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에너지 섹터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발표를 준비한 거는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향후 이 섹터들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그 항목별로 좀 짚어보면서 이런 쪽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그 에너지 시장 전체를 좀 짚어보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오늘 제목은 그 탈탄소와 신재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탈원전과 신재생이죠. 이 탈원전과 신재생 모두 다 저희가 얘기하는 건 전기입니다. 근데 에너지라는 거는 전기로만 이루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현재 에너지가 파이널로 어떻게 쓰이고 있냐를 보여주는 테이블이에요. 보시면 전기는 현재 한 20% 정도 쓰이는 전체 에너지원 중에서 한 20% 정도가 쓰이는 에너지원이고요. 실제로 나머지가 더 많이 쓰이는 거는 오일류, 저희가 흔히 쓰는 휘발유, 디젤 다 포함이겠죠. 40%, 석탄유 이게 10%, 그리고 바이오퓨얼이라고 뭐 웨이스트 이런 걸로 10%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비해서 지금 여기 왼쪽 그래프 끝쪽이 그 70년대인데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재생이다. 그 전기의 비율이 10%밖에 안 됐어요. 10%에서 20%까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거고 반대로 석탄 제품은 원래 60%가 넘었는데 한 50%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석탄이랑 석유 대신에 좀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에너지의 주류의 시장은 안타깝게도 석탄과 오일 쪽이다. 석탄과 오일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연료를 태웠을 때 CO2가 나오는 제품들이고요. CO2가 나온다는 건 결국은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앞으로 줄일 것인가가 좀 앞으로 에너지 동향에 많이 파악이 되지 않을까, 집중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기 밑에가 뭐죠? 어, 바이오 퓨얼 앤 웨이스트라고 해서요. 저희 흔히 뭐 이제 뭐 나무류들 태우는 데도 있고 이런 뭐 쓰레기들 태우는 소각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있는 게 내추럴 가스라는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천연가스도 옛날에는 굉장히 뭐 포션이 적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역별로 좀 쪼개 본 건데요. 왼쪽 그래프는 70년대, 오른쪽 그래프가 최근 한 2020년대, 2019년의 그래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OECD가 원래는 가장 많은 포천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가 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쓰는 게 맞는데, 그게 60% 수준이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에 그 경제력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OECD의 비율은 한 38%로 줄었고요. 중국이 지금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중국이 20% 정도, 그 나머지가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이렇게 5개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탈탈선을 준비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우리는 또 어떻게 따라가느냐 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OECD 중에,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어떤 에너지를 쓰고 있나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왼쪽은 70년대 그래프, 오른쪽은 2018년 그래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오일류가 옛날에 굉장히 많았어요. 오일류가 56%, 천연가스 18% 이러다 보니까 석탄 및 오일이 한 67%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2020년쯤 오면은 이제 석탄 및 오일은 47%로 감소하고 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 이상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 천연가스 역시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과 석탄, 천연가스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얘네 다 이제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라서 기본적으로 태우면 CO2가 나옵니다. 근데 뭐가 가장 깨끗하냐고 따졌을 때는 그나마 천연가스가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오일, 그 다음에 석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보다는 오일이 낫고, 오일보다는 그래도 천연가스가 좀 깨끗한 연료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인데요. 중국이 뭐 당연히 세계의 공장이고 에너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쓰다 보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인식하기로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고 더럽게 쓸 거라고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석탄 쪽인데, 석탄의 비율이 한 40%가 넘다가 최근에 20% 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중국도 탈탄소를 위해서 석탄을 좀 줄이고, 물론 여전히 굉장히 제일 많이 쓰고 있긴 하죠. 석탄을 줄이고, 마찬가지로 천연가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전기 쪽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9%밖에 안 되지만 천연가스도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신재생도 또 올리고 있고 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석탄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전기랑 오일이 좀 증가한 건 그렇긴 하지만 전기 쪽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천연가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시기가 딱 시진핑 집권기랑 연결되네요. 네? 석탄이 확 줄어드는 시기가. 이게 2010년 정도입니다. 10년 정도예요. 네. 시진핑 2012년. 네. 표에서 좀 그래프에서 계속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석탄, 석유, 천연가스, 뭐 이제 바이오 같은 건 다 최초 1차 에너지고, 네. 전기는 이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맞습니다. 네. 저게 같이 있으니까 좀 헷갈려. 이게 파이널 컨섬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종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썼느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차를 샀으면 그거는 최종 에너지 전기로 쓴 거고, 네. 그리고 오일차를 썼으면 오일을 쓴 거고, 이런 최종 에너지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신재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전기는 마지막에 쓰는 건 20%가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오늘의 이제 주제 중에 하나가 뭐 탈원전과 신재생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제 파이널 컨섬션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에너지 업계 에너지를 계속 쓰다 보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CO2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CO2가 나오고 있는데 2022년도에 전 세계 CO2 배출량을 보면 41기가톤 CO2 이퀄리브리엄 되어 있습니다. 그 CO2 이퀄리브리엄은 뭐냐면, 메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CO2 1톤은 온실효과 가스가 CO2 1톤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메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CO2 1톤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CO2로 환산한 게 CO2 이퀄리브리엄 톤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전 세계 온실가스가 지금 거의 40기가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석탄에서 나오는 게 16톤, 오일에서 11톤, 천연가스 7톤, 메탄에서 아까 나오는 게 말씀드린 게 4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개념은 뭔가요? 온실가스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구온난화를 만드는 가스, 주범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구온난화를 만든다는 거는, 전부 CO2. 예, 맞습니다. 뭐 메탄, 뭐 아마 질소류도 아마 좀 있을 거고 해서, 예, 그런 모든 류를 포함하고 있고, 각각의 가스마다 팩터가 조금씩 다릅니다.
네, 팩터가 다르고 메탄은 좀 그중에 높은 팩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다행인 거는 신재생 에너지가 좀 증가하고 있어서 0.5톤 정도, 0.5 기가톤만큼의 증가를 제한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거는 2021년과 2022년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그래프인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긴 합니다. CO2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가 꺼졌기 때문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꺼지면 결국은 천연가스 발전소가 돌던가 아니면은 석탄 발전소가 돌아야 되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꺼지면 CO2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상이변이 최근에 많잖아요.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그럴 땐 저희 다 전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에어컨을 켜거나 아니면 난방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기상이변에 따라서 냉난방 수요가 증가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고 거기에서 CO2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뭐 다행인지 나은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CO2가 감소한 요인도 있어요. CO2가 감소한 요인은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됐어요. 경제 성장이 둔화된 만큼 저희는 외부 소비 생활을 덜 하게 되고 소비 생활을 덜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를 덜 쓰게 되겠죠. 그러면 CO2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우리가 발전을 좀 덜 해도 되게 됐다. 그래서 좀 CO2 발생이 그나마 감소한 요인이 있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넷제로라는 개념입니다. 넷제로라는 개념이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 업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저는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CO2를 배출하는데 넷제로를 이룬다는 거는 CO2가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가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CO2가 넷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파리 협약에서 발표가 됐고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IPCC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데 이쪽의 보고서를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물론 지구 온난화는 계속 되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그나마 억제하기 위해서는 산업화 이전이란 보통 1850에서 1900년도인데 그 이전보다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 이상 그러니까 2도 이상 올라가면 이게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지구 온난화를 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1.5도로 제한을 해야 되는 거고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약간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너지 쪽의 관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넷제로를 결국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전망이 밝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금 경제도 안 좋아지고 있고 에너지는 서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유럽에서 아까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일어나면서 에너지 가격은 또 치솟고 있고 해서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르니까 갑자기 석탄을 많이 쓰는 거죠. 석탄을 많이 쓰면서 또 CO2는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지금 BP라는 국제적인 오일 컴퍼니가 있어요. 국제적인 세계 5대 오일 컴퍼니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 낸 아웃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CO2가 현재 2020년까지 40기가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3개가 있는데 이 녹색이라는 게 지금 뉴 모멘텀이라는 케이스입니다. 뉴 모멘텀이라는 케이스란 뭐냐면은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각 국가들이 발표한 의지가 담긴 거를 취합해 봤더니 CO2를 30%밖에 못 줄인다예요. 2050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넷제로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렇게 해봤자 30%밖에 못 줄인다. 근데 그 에너지 시스템에다가 정말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더 많은 걸 했을 때 75%를 감소시키면 그때서야 결국은 2도씨밖에 온도가 상승 안 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도씨가 온도가 상승하면 비가역적인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리고 CO2를 95% 이상 감축시키고 사회적 행동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감소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회적 행동과 에너지 시스템을 다 변화시켜야지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현재까지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지금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주요 국가의 넷제로 발성 목표인데 독일이 2045년, 한국도 발표했었던 게 2050년, 미국도 2050년. 좀 우리나라보다 좀 개발이 늦은 중국, 러시아 이런 쪽은 더 늦게 합니다. 2060년. 그리고 인도같이 더 개발을 해야 되는 나라는 2070년. 넷제로의 목표가 상당히 늦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취합되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넷제로가 빨리 갈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우리나라도 2050년이라고 했지만 2050년에 넷제로고 보통 2030년에 40% 감축이거든요. CO2를. 우리나라가 그걸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 퀘스천 마크가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제가 기후 쪽을 잘 아는 건 아니고 에너지 쪽을 하고 있지만 이 에너지라는 정책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잘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 퀘스천 마크가 있다. 예,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게 넷제로. 예, 맞습니다. 네, 탄소 중립. 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결국은 뭐 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배출하는 CO2만큼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흡수를 하든 땅에 묻든 아니면 아예 CO2가 나오지 않는 거를 사용하든 이렇게 해서 탄소가 전 지구상으로 CO2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넷제로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회용품 쓰지 말자 그러는 것도 사실 그러한 차원에서의 운동이기도. 그렇죠.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다 태워서 버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우게 되면 아까 이제 그 웨이스트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걔네들도 이제 CO2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국내 석화업체들,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그런 일회용 필름 제품 같은 경우를 다시 원료로 만들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리사이클이라고 저희는 많이 부르는데 그런 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모아서 열분해를 해서 다시 원료를 쓰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서 원래 원유에서부터 석유화학 제품, 쓰레기, 버려, 소각 이거였는데 소각의 단계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시 가져와서 이 원료로 쓰겠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국내 석화사들이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하기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누가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쓰레기센터 대표님이고 저희 스터디 멤버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마 저도 이제 SK 종합화학 쪽, 지금 지오센트릭이죠. 바뀌었지만 그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그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LG화학, 뭐 현대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지금 플라스틱 리사이클 쪽을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돈이 그렇게 만든 플라스틱들이 지금만큼 싸게 만들 수 있냐? 절대 싸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 플라스틱 제품을 사주는 업체들이 니네 게 깨끗한 거잖아. 그럼 좀 비싸게 사줄게. 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런 프로젝트에 돌아가는 거고 결국은 그러한 제품들을 사야 되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있어야지 전반적으로는 내가 이건 친환경이니까 좀 더 비싸게 살 거야 라는 그런 인식 변화가 있어야지 결국은 이런 탈탄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 수요를 또 감소를 시켜야 되냐라는 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약간 뉴모멘텀, 엑셀레이티드, 이쪽이 넷제로 쪽인데 에너지는 사실은 에너지 전체의 수요를 19년 대비 30%만 감축시키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넷제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CO2가 0이 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게 에너지를 안 쓰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에너지를 안 쓰자는 건 아니고 에너지를 계속 쓰겠지만 에너지를 좀 덜 쓰고 깨끗한 에너지를 쓰자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커나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수요가 좀 감소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를 감소한다는 거는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변해서 에너지를 덜 쓴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의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에너지의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덜 쓸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화석연료는 당연히 줄여야 합니다. 화석연료가 현재는 지금 65% 수준인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50%, 25%까지 감소가 돼야 됩니다. 부담스럽네요. 네. 네, 화석연료가 25%까지 감소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엑셀러레이티드, 그러니까 이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한 50% 수준으로 감소를 해야 되고요.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 알고리즘.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75%까지 증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기의 중요성이 다시 나오는 거죠. 전기의 중요성이 나오는 이유는 전기를 사용량을 증가를 시켜야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고 그리고 탈탄소도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에너지라는 부분에서 전기 에너지는 점점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최근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수소 에너지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을 거고요. 물론 그러니까 석탄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없어져서 거의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원자력은 사실 보는 사람마다 뷰가 조금씩 다른데 원자력은 유지가 되거나 그래도 늘 것이다.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감소할 것이다 라는 뷰가 지금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기가 늘어야지 효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그것도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이따 다다음정이었습니다. 네. 질문을 다 염두에 주셨고. 아, 그럼. 일단은 참고로 제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에너지 쪽을 많이 안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해서 최대한 그런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좋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쉬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다만 제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는 건 좀 염두에 좀 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CO2가 줄일 것이냐를 봤을 때는 네, 30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면서 CO2의 발생량을 좀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24%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활동은 점점 증가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해야 하는데 효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소비가 좀 감소할 거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발전들이 굉장히 많이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킬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0년까지, 그러니까 국내는 좀 지지분한 편이긴 하지만 미국이랑 유럽, 그리고 중국마저도 굉장히 지금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CO2 감축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더 2050년에 넷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기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수소에너지라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수소에너지, CCUS는 카본 캡처 앤 유틸라이제이션의 스토리지라고 해서 오일 쓴다던가 아니면은 그 천연가스를 썼을 때 어차피 CO2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걔를 그냥 밖으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 걔를 포집해서 어떻게든 쓰던가 저장을 할 것이냐의 문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넷제로라는 게 배출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모아서 어떻게든 쓰던가 저장을 하자. 그래서 CO2를 감축시키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CCUS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왜 전기화를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전기화를 하는 이유는 가장 간단합니다. 그런 정의는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 아니면 가스보일러, 아니면 심지어 저희가 집에서 흔하게 쓰는 뭐라 하죠? 요즘 요리를 안 해갖고. 가스렌지, 그렇죠. 가스렌지.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인덕션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유럽에서는 가스보일러 대신 최근에 힙펌프라는 외부의 열을 이용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외부의 열을 이용하는 힙펌프. 내연기관은 뭐 당연히 요즘 아시겠지만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차를 변하는 형태로 해서 바뀔 것이다. 근데 그게 왜 바뀌어야 하느냐? 전기화를 하면 에너지 효율이 일단 먼저 증가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증가하는 게 가장 크고, 그리고 전기라는 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만들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만들 수 있는 소스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은 석탄이 사실 제일 많이 만들고 있어요. 석탄이 제일 많이 만들고 있지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로 가면 결국은 생산단에서 CO2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끝에서도 CO2가 안 나오고 앞에서도 CO2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인 탈탄소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전기화가 필요하다.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여쭤보셨던 왜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냐,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데 이게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 전력연구원에서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위쪽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12,000마일의 차를 12,000마일의 차가, 그러니까 12,000마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위에 쪽은 지금 전기차고요. 아래쪽은 ICEV라고 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휘발유차, 디젤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12,000마일을 가기 위해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21 MMBTU. MMBTU라는 거는 에너지 단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에너지 양. 21 MMBTU만 필요한데 석유를 하기 위해서는 45 MMBTU로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대비 석유가 더 CO2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많이 쓰이니까 CO2가 많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전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IGCC라고 내추럴 가스로 이제 그 발전소죠. 발전소에서는 효율이 60% 정도가 되거든요. 발전소 효율의 60%인데 저희가 흔히 타는 자동차의 효율은 한 30%, 4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로 갔을 때 훨씬 더 그러니까 엔진의, 그러니까 누수인데 엔진 자체가 이렇게 효율이 높은 게 아닙니다. 저희가 타는 그 가솔린 엔진 이런 게 갖고 있는 에너지의 30에서 40%밖에 효율이 못 내요. 굉장히 효율이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원료도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CO2가 많이 나온다고 되는 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는 그냥 위쪽은 그냥 히팅을 전기로 했을 때
그리고 아래쪽은 퍼니스를 썼을 때, 퍼니스라는 거는 히터 그냥 태우는 건데, 마찬가지로 뭐 전기로 했을 때는 23만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태웠을 때는 38을 써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기가 효율이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는 문제는 현재는 전기가 깨끗한 게 아닙니다. 전기는 깨끗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소스가 섞여 있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OECD에서 생산하고 있는 오른쪽이 전기를 생산하는 비율이고요. 왼쪽은 글로벌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로는 한 36% 정도가 석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10% 정도가 원전, 그리고 천연가스가 한 23%. 뭐 신재생은 사실은 어디 있을까요? 신재생은 아직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OECD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콜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죠. 20% 이하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좀 깨끗하고 하다고 하던 천연가스는 거의 25% 이상, 30%까지 올라온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이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신재생이 정말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OECD 국가에서는 신재생을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그리고 천연가스도 많이 올리고 석탄을 줄이면서 탈탄소에 기여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재생이 쫙 올라가는 게 2010년 경부터 좀 눈에 띄게 확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계기는?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기는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에너지 쪽에 있으신 분들은 탈탄소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 그 전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탈탄소라는 것과 결국 기술의 발전인데, 기술의 발전이라는 건 결국 태양광의 효율이 얼마큼 높아질 것이냐, 풍력 발전의 효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이냐. 풍력 발전은 또 이제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효율이 좋거든요. 그런 효율이 증가하는 것도 있을 거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정책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밀어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입니다. 이건 국내인데요. 국내는 지금 현재 보시면 석탄이 34%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31%, 그리고 원자력이 26%, 신재생은 6%밖에 안 돼요. 물론 작년에는 좀 올라 한 7.5%까지 오르긴 올랐는데, 신재생이 아까 15%, 20%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율인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이 낮다라는 거는 결국은 물론 원자력이 높아서 CO2가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화석연료에 굉장히 많이 치중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석탄, 천연가스는 거의 65%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가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기가 깨끗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보면 사실은 뭐 최근 몇 년 동안 아시겠지만 태양광에 굉장히 많이 투자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이 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약간의 풍력 발전, 뭐 하이드로라는 건데 수력 발전, 뭐 이런 쪽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는 사실은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풍력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이제 육상 풍력이죠. 산에 꽂혀 있는 풍력들 많이 꽂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화가 되면 될수록 유럽이든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도 점점 대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날개 하나가 길이가 100m, 150m씩 갈 거예요. 큰 거는. 도는, 그러니까 보통 이게 3개가 돌거든요. 3개가 도는데 한 150m 이렇게 가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기술로. 근데 그런 거를 내륙지방에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고, 바람의 세기도 안 좋기 때문에 점점 해상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근데 문제는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좀 아래 또 지지물도 받쳐야 되고, 공사도 좀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게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해상 풍력 쪽으로 최근에는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생산이 2배가, 지금 뭐 아까는 70%를 말씀드렸지만 뭐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2배 이상 증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2배 이상 증가되는 것 중에 대부분은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가 많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2050년도에 있는 50년도의 전력 생산을 본 건데, 왼쪽에 현재 2019년인데 한 27,000 테라와트시라면 거의 6만 테라와트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윈드 앤 솔라, 그러니까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인데 그게 한 4만이니까 65%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 거고, 뭐 보시면 원자력 거는 현재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이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에서 할 것이다
하고 있고요. 석탄 발전은 10% 수준으로 낮아져야 되고, 천연가스는 CCUS, 아까 말씀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와 함께 계속 좀 유진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대세는 신재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2050년까지 넷제로를 위한 달성입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BP라는 석유 회사가 발표한 자료고, 아래는 그 IEA라는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마찬가지로 신재생 비율이 30년에 비해 3배, 50년까지는 8배 이상 증가할 거다. 현재의 3배 또는 8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50년까지는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네,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라고 지금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신재생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그 가널성의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는 그런 내가 원할 때 만들 수 없는 가널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붙어야 될 게 많아요. 그 옆에서 붙어서 보완해줘야 될 게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소 에너지가 붙어서, 네, 그래서 붙어서 옆에서 해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 가스 발전은 CCUS랑 같이 붙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다 정도로 현재로 이해하고 있고, 보통 결국은 이제 신재생이 가야 한다라는 게 전반적인 기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태양광과 풍력은 비싸지 않느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 전에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싸지 않냐고 했을 텐데 현재는 가격 경쟁력 굉장히 많이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옛날처럼 뭐 특히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좋아서, 그러니까 기술도 발전되고 투자를 많이 하고 최근에 또 뭐 가스값도 많이 올라서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가 다른 발전원보다 더 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 신재생을 한다면 걔네들은 정말 돈이 돼서 신재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할 거다, 특히 윈드 솔라가 증가할 거다라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좀 특징되는 그래프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되냐, 앞으로 이제 35년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속도를 보여드리는 표인데, 이 점으로 찍혀져 있는 게 각각의 국가에서 현재까지 투자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나라들이 현재까지 1년 동안 가장 많이 투자한 건데, 실제로 이 2035년까지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지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속도도 늦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을 우리는 신재생을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신재생은 약간 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 그리고 송배전 시스템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해 쪽이랑 아니면 동해 쪽 아니면 울산 앞바다 이런 쪽에서 신재생을 많이 하는데, 뭐 송배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대규모 또 투자도 더 필요할 거다라는 또 코멘트도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가격 경쟁력 분야입니다. 이 LCOE라는 말을 전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쓰세요. LCOE라는 거는 각각의 발전소별로 발전기의 전력 단가를 분석을 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오프쇼어 윈드, 온쇼어 윈드. 위해서 균등한 걸 의미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석탄 발전소는 뭐 20년 동안 뭐 몇 %로 발전하고 연료비가 얼마큼 쓸 거고, 뭐 신재생 발전은 투자비가 얼마가 될 거고, 이런 거를 계속 다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투자비가 단위 와트당 투자비가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미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카파시티 팩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효율이에요. 효율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 전지의 발전, 그리고 풍력 발전 같은 경우 대형화를 하면서 굉장히 카파시티 팩터가 증가를 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그래프가 LCOE, 그러니까 세 개의 아까 이제 온쇼어, 그러니까 육상 풍력, 해상 풍력, 태양광의 LCOE인데, 저 회색 박스가 그 화석 연료를 썼을 때의 LCOE거든요. 보시면 뭐 전 세계 평균이긴 하지만 이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 아니겠죠. LNG보다 쌉니다. 박스친 공간이 화석연료. 네네네. 화석연료는 저 범위에 있는 거고, 이제 나머지 그 그래프들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미 태양광은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온쇼어, 그러니까 육상풍력도 굉장히 싸고요. 아직 해상풍력은 가격이 다 내려오지 않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화석연료의 하단 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가 가격이 비싸냐?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보여드린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계속 신재생을 많이 투자하면 전기값 올라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투자가 많이 되면 아닐 수도 있다. 유럽은 저런데 한국은 안 저런 이유는 사실은 설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단은 국토 면적의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 결국 태양광은 위도의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적도 쪽에서는 태양광이 오래 비칠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위도가 올라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태양광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사실 태양광 쪽은 그나마 괜찮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 쪽은 바람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해상 풍력이든 뭐 육상 풍력이든 바람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데, 바람의 질 자체가 아주 뛰어나진 않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고요. 하나는 자연 조건의 차이인지, 네. 방금 말씀하신 건 다 자연 조건의 차이잖아요. 네. 북유럽 같은 데는 바람이 엄청 네, 맞습니다. 네. 뭐 우리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기술력이 아직 딸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규제를 비롯한 정책 제도적 요인인지 중에 자연, 기술, 그래서 얼핏 듣기로는 이제 대기업이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전이 독점하고 있어서 네. 그거는 일종의 정책적 요인이 네네네. 그거가 이제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단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은 어차피 기술적인 분야는 지금 풍력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굉장히 의외로 중국이에요. 중국이 이제 터빈을 잘 만드는 업체들은 사실 몇 개 있는데, 그 기술들은 사실은 국내에 어차피 그 기술들 갖고 오기 위한 업체들이 다 국내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크게 없고요. 오히려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바다에다가 뭐를 이렇게 뭐 세워야 되잖아요. 그걸 잘하는 사실 한국입니다. 국내 삼성중공업 뭐 이런 중공업 회사들이 네, 삼성중공업 맞습니다. 네, 많이 말아먹었죠. 네, 플랜트 하시던 분들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 그런 설치에 대한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해상 풍력 설치 기술. 네, 맞습니다. 설치 기술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아래 파운데이션 만드는 것 쪽도 굉장히 잘한다고. 네, 맞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하고요. 정책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국내는 전기값이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치고 있는 거죠. 네, 정치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전기값을 많이 마음대로 못 받는다는 것도 있고요. 한 가지 더, 국내에도 이제 신재생 발전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신재생 발전 의무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비율이 제가 숫자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을 하든 뭐 큰 대형 발전소를 돌리는 업체들은 일부의 에너지를 신재생으로 생산을 하거나 신재생으로 생산된 전기의 인증서를 사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인증서가 비싸질 텐데, 아직은 그게 우리나라가 크진 않아서 그런 정책적인 부담감도 있고, 뭐 아까 말씀 전기값도 현재는 좀 그렇고. 근데 좀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웃긴 건, 우리나라에 해상 풍력을 투자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 업체예요. 해외 업체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요. 진짜 큰 글로벌, 뭐 독일에서 전기를 만드는 회사 아니면 아까 쉘 이런 것처럼 글로벌 오일 메이저 회사들이 국내 해상 풍력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얘들한테 물어보면 물론 그 나라에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지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많이 국내도 없어버리는 것처럼 네. 정치는 형제세 매기고 막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근데 뭐 한국 정치 우습게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투자한다고 발표를 많이 했는데 승인이 안 난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아무튼 그건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태양광 발전이나 육상 풍력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이거는 아레나라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근데 사실 저도 이게 진짜 맞는 그래프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일단은 나름 공신력 있는 자료를 일단 가지고 왔고요. 위에 빨간색처럼 보이는 거는 신재생이 아직 비싼 영역, 녹색 영역은 신재생 싸진 영역이에요. 보시면 18년, 뭐 중국 같은 경우 18년, 뭐 여기도 17년, 한국도 오히려 18년부터는 태양광이 싸졌다고 나오고 있어요. 화석연료 대비. 그리고 느껴지지 않는 거네요. 네, 느껴지지 않는 거죠. 다른 얘기랑도 좀 충돌하고. 네, 육상풍력도 보시면 굉장히 이미 낮아지고 있다. 물론 제가 이거를 국내 자료랑 크로스체크까지는 하지 못했는데, 이미 아무튼 국제 신재생 기구에서는 우리나라도 꽤 많이 원가 단위에서는 괜찮은 나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태양광과 다른 화석연료인데, 화석연료인데 아마 비싼 걸로 비교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을 비교하면 원자력이 훨씬 싸겠네요. 원자력이 훨씬 싸죠. 네, 원자력이 훨씬 쌀 겁니다. 네, 지금 당장으로 단가를 보면은 사실은 원자력이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석탄이 싸고, 그 다음에 LNG가 싸거든요. 뭐 신재생은 좀 더 비싼 편이라고 알고 있고요. 신재생이 더 쌀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LNG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럴 때는 LNG로 만든, 천연가스로 만든 LNG가 제일 비쌌죠. 네. 그래서 그런 업시락, 딥시락은 있겠지만 아무튼 뭐 많이 싸졌다를 보여드리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번외인데 계속 이제 뭐 전기 쪽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에너지는 굉장히 많은 섹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오일이라는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오일이 이제 최종 원료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애들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에도 많이 쓰이고 뭐 선박 아니면 비행기 다 이런 데 다 오일로 가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지금 예상으로는 2030년이면은 이미 최고 수요를 찍을 것이다. 2030년 이후에는 얘네들의 수요가 굉장히 감소할 것이다 라고 현재는 보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항공유랑 선박유에서도 친환경을 굉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주장을 하면서 그쪽에도 가스를 쓰자, 뭐 메탄올 써야 된다, 아니면 LNG를 써야 한다, 아니면 나중에는 뭐 암모니아를 써야 한다. 뭐 아니면은 SAF라고 해서 이제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연료를 써야 한다라는 정책이 많이 나오면서 물론 효율의 증가도 있지만 연료를 바꾸면서 탈탄소가 진행되고 마찬가지로 오일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고요. 이건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깨끗해요. 그나마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전기를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연료거든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뉴 모멘텀 같은 경우 오히려 계속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넷뚜루에서는 많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얘도 한 30년의 최고 수요를 할 것이고 빌딩 산업 측면에서 전기화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화라는 결국은 저희가 집에서 거의 가스보일러 쓰잖아요. 근데 가스보일러 말고 히트펌프를 쓴다. 아니면 뭐 가스레인지 말고 인덕션을 쓴다. 이런 걸로 해서 점점 천연가스의 수요를 감소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천연가스는 또 수소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대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50년까지 보면 감소를 할 것이다. 하지만 얘는 조금 오일보다는 좀 더 버티다가 감소할 것이다 라는 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소인데요. 그러니까 전기 얘기하다 왜 수소 얘기를 하시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부분이 있는데 수소는 가장 큰 좋은 점이 태웠을 때 물밖에 안 나옵니다. CO2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그러니까 H2잖아요. H2랑 O2랑 붙으면 결국 H2, 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를 태우면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수소 자체는 굉장히 깨끗한 연료예요. 근데 문제는 현재까지 CO2는 어떻게 만들고 있냐? 여기 이제 브라운 H2랑 그레이 H2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 석탄 또는 가스에서 만드는 수소라는 뜻입니다. 석탄은 보통 이제 C랑 H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도 C랑 H랑 되어 있는데 얘를 수소로 만들면 보통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수소 1kg당 CO2가 10kg이 나온다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는 1kg당 10kg요? 네, 1kg당 CO2가 10kg가 나온다고 말을 해요. 1kg 쓰면 10kg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CO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 수소, 브라운 수소 이거는 전혀 친환경적인 수소는 아닙니다. 오히려 CO2를 더 발생시키는 수소입니다. 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수소라서 얘네는 이제 점점 없어져야 되는 수소들이고 대신에 이제 블루수소라는 게 나오죠. 블루수소라는 건 뭐냐면 지금 자체가 재밌네요. 네네. 블루수소라는 건 뭐냐면은 이 LNG에서 CO2를 만든다 아까 뭐 10kg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를 CCS 아까 말씀드린 CCS를 통해서 CO2를 포집을 해서 딴 데 저장하거나 쓰자. 그러면은 수소 깨끗해지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블루수소는 뭐냐면 여기 똑같이 만들지만 CO2를 딴 데 저장하는 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CO2가 딴 데 저장되기 때문에 깨끗한 수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소에서 나오는 게 블루수소인 거네요? 네, 거기서 CO2를 제거하면 블루수소가 되는 거예요. 포집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게? 네, 근데 걔는 어떻게 잘 처리해야 되죠. 이제 그거는 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블루수소는 사실은 나라마다 좀 정책이 달라요. 그러니까 블루수소로만 다른 게 아니라 청정수소라는 개념인데 좀 다른 게 어떤 나라는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10kg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4kg까지만 나오게 하면 블루수소로 해줄게 라고 애들이 있고 안 돼, 2.5kg까지 줄여야 돼 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용어가 통일되지 않았지만 아무튼 블루수소는 CO2 제거하는 수소다. 그 다음에 그린이랑 핑크인데 사실은 핑크는 뭐 최근에 많이 나온 얘기이고 사실 그린 수소가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걸 거예요. 그린 수소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잖아요. 그 전기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수소는 태우면 물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물을
물에다가 전기를 넣으면 수소와 산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얘를 수소를 쓰면 다시 물로 되기 때문에 선순환적인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그린 수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 수소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전기 분해를 하는데 얘를 원자력으로 분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자력은 이미 또 딴 데 뭐 전기를 쓰고 있는 분야라서 이게 정말 맞는 개념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이 세 개 같은 경우에는 CO2는 일단 덜 나오거나 안 나오는 수소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소의 생산이고요. 수소를 생산했으면 써야 될 거잖아요. 어디에 쓸 수 있냐? 쓰기 전에 일단 이송을 해야겠네요. 이송은 뭐 액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가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파이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모니아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암모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질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NH3로 되어 있는 건데 이미 암모니아는 보통 이미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특히 플래트 뭐라고 해야지? 비료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제품들이어서 이미 상업화가 된 제품들이고 얘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C가 없잖아요. NH3라는 건 C가 없기 때문에 얘는 태우면 또 CO2는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태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개념으로 암모니아라는 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와갖고 암모니아를 태우지 말고 그러면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만들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는 개념인데 그럼 다시 암모니아로 이송했다가 수소로 쓰자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네. 이쪽은 이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어떠한 개념이냐면 비행기를 만약에 수소 전기로 탄다고 하면 타실 것 같으세요? 아마 불안해서 못 타실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는 굉장히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건데 그걸 연료를 바꿔서 전기로 간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기화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대체 연료를 만들자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SF 중도 하나가 있는데 그게 합성 디젤 아니면 합성 가솔린 아니면 합성 항공유 이런 것처럼 여기서 만든 수소랑 뭐 우리가 대기 중에서 CO2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포집을 해서 결합을 하면 원료를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합성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퓨얼입니다. 그게 이퓨얼입니다. 그래서 이퓨얼 쪽으로 가자라는 얘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모아서 수소를 아까 말씀드렸던 메탄올을 만들 때 쓴다거나 아니면 뭐 케미칼을 만들 때 쓴다거나 아니면 수소를 굉장히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정유공장이거든요. 정유공장에 쓴다거나 아니면 산업 쪽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송을 한대 자동차에 쓸 거야. 지금 넥소 뭐 가끔 보이시겠지만 넥소 같은데 수소차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LNG 대신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으니까 수소를 쓰자라고 하는 개념이 수소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수소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더러운 수소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청정수소로 가야 한다라는 게 사회적 공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소의 발전 속도나 그런 거는 지금 포집 기술과 연동되는 게 있을 테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 그러니까 비중이 확 드러나지 않는 이유. 사실 수소경제라는 개념이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저희 인테라 같은 것도 한 2019년, 20년 그때부터 이제 수소법 만든다고 하고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신재생으로 많이 가기 시작하면서 수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재생이랑 잘 맞는 다른 전기원은 원자력이 아니라 천연가스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간헐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 간헐성을 메워줄 수 있는 게 원자력과 석탄은 못 메꿔줘요. 걔네들을 한번 키면 계속 돌려야 돼요. 끌 수가 없어요, 중간에. 근데 LNG 발전은 중간에 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회사에 있으신 거군요, 지금.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수소가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랑 성보성 갖고 있는 굉장히 페어가 잘 맞는 애들이에요. 근데 니네 내 때로 한다면서 LNG 태우면 어떻게 CO2 나오는데?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게 우리는 LNG를 당장은 때우지만 나중에는 거기에다가 수소를 때울 거야. 수소를 태울 거야 라는 걸로 나오는 거죠. LNG를 약간 수소를 바꾸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소하는 회사가 없지만 지금 이제 막 혼소를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발전기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LNG 대신에 수소를 혼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혼소라고 합니다. 혼소, 영어는 뭐 코파이어링 이렇게 하는데 혼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 LNG 발전소에서 CO2가 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LNG 시장이 훨씬 커지겠네요. 그게 이제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LNG 발전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당분간은 증가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LNG는 그나마 깨끗하기 때문에 증가를 할 건데 점차 수소로 갈 거고 그 수소라는 게 블루 수소라면 당연히 LNG가 많이 쓰이는 건데 그린 수소로 가면 사실은 LNG가 필요가 없는 거죠. 천연가스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상반된 전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아직까지는 사실 대부분 뭐 인더스트리를 많이 쓰고 있어. 암모니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유공장에 쓰고 있어서 에너지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지금 없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소가 증가할 거다. 뭐 5천만 얼마였죠? 제가 단위가 안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500, 그러니까 5억 톤, 5억 톤인가요? 맞나? 아무튼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이거를 당연히 뭐 수소의 에너지는 이게 신재생에서 만들어진 수소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의 특징은 이동이 어렵거든요. 전기라는 건 결국 송전선을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ESS라는 개념이 있는 것도 저장이 원래 잘 안 되는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ESS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동하기가 어려운데 전기로 수소를 만들면 수소는 이동이 가능한 거죠. 뭐 액화시킨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모니아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기가 싼 데서 수소를 만들어서 이송을 해서 그쪽에서 쓰면 전반적인 국가 글로벌리 보면 친환경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송을 하기 위해서 수소를 쓰겠다. 하지만 그 이송을 한 수소는 저희가 이제 뭐 이 업계에서 하드 투 어베이트라고 하는데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라고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CO2를 감축하기 어려운 분야에 수소를 쓰겠다라고 해서 그 분야들이 주로 보시면 뭐 수송 분야, 산업 분야 쪽으로 많이 쓰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 탄 것처럼 굉장히 뭐랄까 연료를 바꾸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이퓨얼을 만든다든가 해서 대체 연료를 만들 것이다라는 가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신재생이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를 싸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재생을 싸게 만들던가 아니면 LNG가 나와서 그거를 CCS로 땅에 묻을 수 있던가 이렇게 해야지 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 다 사실 없죠. 둘 다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은 파란색 지역이 앞으로 2050년도에 수소를 많이 쓸 나라들이에요. 보시면 미국, 유럽,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이거든요. 이 나라들이 수소를 많이 쓸 거다. 근데 그 중에서 한국과 일본만 빨개요. 빨갛다는 건 뭐냐면 수소를 만든 가격이 비쌀 거다. 예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수소를 많이 써야 되는데 만드는데 너무 비쌉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신재생이 약하니까. 네, 그리고 CCS를 아까 하기 위해도 좋은 위치는 아니고, 그러니까 CCS를 하려면 결국은 그런 CO2를 묻을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LNG를 갖고 와야 되는데, 우리는 LNG도 없기 때문에 LNG도 수입해야 되고, 걔를 또 수소를 만든 다음에 CO2도 묻어야 되고, 거기 나온 수소를 써야 되니까 다른 데보다 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바람이 되게 좋대요. 굉장히 싸고요. 중동도 굉장히 쌉니다. 중동은 뭐 아시겠지만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좋고 호주도 굉장히 쌉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수소 쪽으로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싸게 하고 있고 미국은 둘 다 있어요. 미국은 다 좋아. 다 좋아요. 미국은 거의 사기캐. 네, 사기예요. 맞아요. 사기예요. 얘네는 풍력 요즘 엄청 나왔다는 거죠. 네, 풍력도 할 수 있고 태양광도 할 수 있고 심지어 CCS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다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맵이 수소의 앞으로 2050년도의 흐름이에요. 안타깝게도 미국은 계속 수출할 거예요. 중동도 계속 수출할 거예요. 호주도 수출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 수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수소 경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수입을 하는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 원유랑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것처럼 결국은 수입하는 나라가 될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수소를 수입하는 나라가 되는 건 지리적 원인이 가장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기술적, 정치적 이런 건 부차적인 거고. 네네. 오히려 정치적으로 저희가 오히려 우리나라가 수소를 쓰려고 하는 게 있지 정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생산단에서의 가격이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큽니다. 네. 일본도 그럴 거죠? 일본도 그렇죠. 위도 문제 포함해가지고 네, 풍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뭐 투자비도 비쌀 거고요. 사실은 뭐. 네, 땅도 좁고요. 네, 그러니까 뭐 풍력 꽂을 때도 많이 없고요. 근데 그나마 삼면이 바다라서 이제 해상 풍력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중간에 암모니아가 잠깐 얘기가 나왔잖아요. 암모니아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는 이송을 해야 돼요. 신재생 에너지로 수소를 만들었으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화를 해서 이송을 할까? 아니면은 암모니아를 할까?
만들어서 이송을 할까인데 안타깝게도 액화 수소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가 거의 없어요. 기술적으로도 많이 없고. 그리고 액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액화를 만드는데 흔히 수소 100개를 생산했으면 액화하는데 3, 40개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효율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차라리 가자. 암모니아는 이미 국내가 한 150만 통 정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모니아로 전환을 해서 갖고 와서 다시 컨버팅을 하는 게 더 싸지 않겠냐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블루 암모니아 아니면 그린 암모니아가 뜨고 있는 게 네, 이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암모니아는 또 문제가 있어요. 얘가 독성이 심하고 냄새가 심하잖아요. 뭐 아모니아 냄새 대충 아실 테니까 화장실에 나는 냄새. 그렇기 때문에 내륙으로의 이송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다에다가 터미널을 짓는다고 해도 주민 수용성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수소보다는 경제성으로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좀 많이 있고요. 네. 국제국가가 유리하겠네요. 거기까지는 잘. 소위 여기서 나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암모니아가 근데 또 제가 그래서 암모니아 좋은 점 말씀드렸는데 사실 암모니아도 굉장히 나쁜 점이 많아요. 왜냐면 이게 아까 수소는 LNG랑 굉장히 페어링이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LNG에다가 혼소를 할 수가 있어요. 발전기에. 근데 암모니아는 보통 어디다가 혼소를 하냐면 석탄 발전소에 혼소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들 석탄 발전소에다가 혼소를 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이미 그린 암모니아, 블루 암모니아를 사서 하려고 계획도 다 세웠고 뭐 이미 블루 암모니아를 사온 적도 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혼수율이, 그러니까 석탄 대비 암모니아의 비율이 한 20% 정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20% 정도만 혼소를 하면 경제성도 경제성인데 CO2가, 석탄이 아까 말씀드린 CO2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20%만 혼소를 하면 그냥 천연가스 발전소보다 CO2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친환경이냐라는 계속 논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에다가 혼소를 하는 게 친환경적일 거냐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계속 천재는 붙고 있는 상태긴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일본에서 이게 사실 일본 그린피스 쪽에서 발표를 한 자료고 그거를 블룸버그라는 매체가 한 건데 가격도 비싸고 CO2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린워싱이 아니냐, 이게 석탄 발전소를 좀 더 오래 돌리기 위한 페이크 아니냐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어서 그린 암모니아에 대한 혼소는 아직까지 개인적으로는 좀 퀘스천 마크인데 국내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또 국내는 아까 말씀드린 액화수소를 수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모니아 수입해서 석탄 발전을 하겠다는 거에 좀 많이 보고 있고, 안타깝게도 국내 석탄 발전소들이 수명이 많이 남았어요. 수명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걔네들을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걔를 혼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없앨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CCS 말씀을 드렸죠. 저희는 좀 큰 범위로 해서 CCUS라고 해요. CCU 중에, 그러니까 카본 캡처까지는 갔고요. 그 다음에 유틸라이제이션을 할 거냐 아니면은 스토리지를 할 거냐예요. 유틸라이제이션 이제 딴 데 쓸 거냐인데 딴 데 쓸 수 있는 거는 뭐 바이오, 케미칼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용량은 1%밖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CCUS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U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S입니다. 99%가 S로 현재는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푸드 쪽에 그런 걸 쓰는 경우는 있어요. 저희 코카콜라 만들 때 들어가는 탄산 같은 경우 의외로 정유 공장에서 나와요. 정유 석화 공장에서 나온 탄산을 받아다가 걔네가 병에 집어넣는 거예요. 드라이 아이스도 마찬가지 CO2인데 걔네도 정유 석화 공장에서 나온 CO2를 받아다가 얼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CO2 그대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나면 CO2가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궁극적인 CCU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다시 나오니까. 그래서 케미칼 만드는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은 너무나도 효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이 도태되어 있고 오히려 CCS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있고요. CCS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또 이제 결국은 뭐 저희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공룡 잘 만난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하는데 공룡 잘 만난 그러면 유전에서 결국은 기름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네네네네. 공룡 잘 만드는데, 그러니까 중동 애들이죠. 그쪽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5%까지 EOR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유전에다가, 이제 좀, 유전이 이제 쓸 만큼 쓰면 잘 기름이 안 나와요. 기름이 안 나오는데 거기다 CO2를 주입을 하는 거죠. CO2를 주입을 하면 기름이 잘 나와요. 그걸 EOR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그 중동이랑 미국에 있는 셰일 업체 아니면 원유 업체들이 CO2를 자기네들이 매장하면서 원유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CO2를 넣으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압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굉장히 압력이 높았던 거를 이제 빼서 쓰는 건데 빼면서 쓰면 쓸수록 이제 압력이 낮아져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데다가 뭘 더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물을 채워주던가 아니면 CO2를 채워주던가 하는데 거기다가 CO2를 채워주면 CO2가 빈 공간으로 가는 만큼 이제 원유가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EOR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CO2를 걔는 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대단한 애들인 거죠. 원유를 팔아서 나온 CO2를 다시 갖고 와서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콜라에도 들어가고. 그 CO2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예. 근데 뭐 콜라에 들어가면 당연히 정제가 잘 되겠죠. 예, 정제가 되겠죠. 예. 콜라만 나와요. 오늘부터 콜라 끊어. 소비를 그래서 CCUS가 굉장히 크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바예요. 지금은 굉장히 작아요. 시장이 굉장히 작은데 앞으로 4에서 6기가톤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CCS에 대한 시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맨 위에 있는 가장 진한 녹색인 건가요? 여기가 다 지금 CCS 용량인 거예요. 전체가 다 CCS 용량이고 이제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이만큼, 중국이 이만큼, 뭐 다른 나라 아니면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기가톤만큼 해야 한다 앞으로 넷제로 가기 위해선. 예,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유럽에서는 어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EOR 쪽을 말씀드렸던 거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최근 유럽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CO2를 만드는 회사는 많잖아요. 나라도 많고 그럼 걔네를 다 같이 모아요. 허브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CCS라는 거를 운전을 해줄 테니까 나한테 돈을 내. 너네 어차피 CO2 비용 내야 되니까 그걸 나한테 주고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CO2를 묻어줄게라는 상업성 있는 사업이 지금 첫 번째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그게 저희가 노설라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노르웨이도 마찬가지 유전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쪽에 있는 유전까지 CO2를 그런 이제 CO2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모아서 CO2를 옮겼다가 CCS를 하겠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돈도 벌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경제성인데 이게 보통 뭐 업계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CO2 톤당 CO2가 한 $100, $150는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묻는 사람, 묻어주는 사람이 그 정도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CO2 가격이 한 90유로, 80유로가 거의 $10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성이 가시권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CO2 가격이 지금 한 10,000원? 지금 좀 올라서 12,000원? 거의 10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예요. 이건 좀 정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서 네, 좀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 나옵니다. 탄소 배출권 가격. 맞습니다. 탄소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탄소 배출권은 결국은 이제 무상할당을 얼마큼 해주느냐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무상할당도 많고 한 가지 더 이슈가 있는 게 요즘 경제가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들이 공장을 이전만큼 안 돌리는 거예요. 공장을 안 돌리니까 유상할당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내려갔어요. 가동률.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무상할당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거고 해서 이것도 확실히 좀 바뀌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국내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최근 많이 들었을 만한 아리백 많이 들었을 거고 CBAM, 뭐 CBAM이라고 많이 하는 탄소 국정제도. 제가 말한 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CBAM이라고 하는 탄소 국정제도. 이게 지금 이제 정책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것들은 정책적이라기보다는 아리백은 사실 정책은 아닙니다.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최소 2050년까지는 태양광과 풍력으로만 쓰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선언이에요. 실제로 민간 업체가 만들기도 했고요. 이런 이니셔티브를. 싫어하니까 정책적인 게 된거죠. 그렇죠. 네, 정책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텐데.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지금 400여 개 업체가 가입을 했고, 뭐 40TWh 전력을 재사용 전환했다고 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15개가 가입을 했고, 미국은 뭐 90개, 유럽은 127개 있는데,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은 이미 뭐 이만큼의 전기를 쓰는데, 보시면 68%가 이미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유럽은 85%를 신재생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한국은 그 아리백을 한다고 서둔한 업체들이 2%만 신재생 에너지 쓰고 있어요. 한국적이네, 아주 한국스럽네. 그러니까 발표는 하고 했는데 신재생 당장 없는 거죠.
신재생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내가 뭐 신재생을 쓰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해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50년까지 한다고 선언은 했는데 한참 남은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아리백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삼성전자랑 TSMC 반도체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애플은 아리백을 선언했으니까 나는 아리백 업체 거 아니면 안 사. 너네 얼마큼 아리백 지켰어?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은. 야, 여기는 삼성은 아리백 못 하겠네. 그러면 삼성 거 대신에 TSMC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산업적인 경쟁력이랑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만은 아리백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대만은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대만도 사실 낮아요, 신재생이. 근데 국가 정책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윤석열이 뭐 아리백 싫어하고 저는 아무 말도 잘 망신당한 거. 아리백이 뭐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러니까 C방 같은 경우는 탄소 국민제도인데 EU에서 하는 거예요. EU가 이런 걸 제도를 왜 하냐면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팔 때 EU로 들어가는 제품의 CO2를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CO2 측정하겠다. 왜냐하면 EU 같은 경우는 굉장히 CO2 관리를 빡빡하게 하잖아요. CO2 관리를 빡빡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너무 널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CO2 널널하게 만들어서 유럽에 갖고 오면 유럽이 너무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CO2를 빡빡하게 관리해서 비싸게 만들고 있는데 너무 싸게 만들어 오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규제 차익 성격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정 제도를 만든 거예요. 탄소 국정 제도는 뭐냐면 한국과 뭐 유럽이 있다고 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무상할당 비율이 뭐 있겠죠. 그러면 이 제품은 유럽 기준으로서는 CO2를 뭐 100만큼만 배출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만들었더니 200만큼 나왔어. 그럼 너네는 100만큼의 CO2에 대해서 돈을 더 내. 라는 제도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 100이라는 CO2의 돈을 한국 기준 10,000원이 아니라 유럽 기준 100유로로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는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에 돈도 내야 돼요. 만약에 탄소를 못 맞춘다면.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CO2를 못 줄였을 경우에 한국 수출이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가장 큰 예시인 거고, 현재로서는 지금은 아직은 시범 단계인 거고 26년부터 실시가 된다고 해요. 26년부터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철강 제품, 그러니까 포스코 쪽. 포스코가 기사를 보면 1년에 한 3천억 정도는 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는 규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장벽이 쌓일 거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신재생이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보시면 실은 이게 실제 발전량을 보시면 현재는 2021년 기준 7% 정도예요. 10%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NDC 목표가 2030년까지 우리도 안 되겠다. 2030년까지 30%도 늘리겠다. 라고 발표를 했죠. NDC가 이제 국가적, 제가 또 단어를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내셔널이고 디클레이션, 클리어 이런 거 국가적으로 감축 목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30%까지 신재생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선 원자력도 좀 줄일게. 대신에 LNG는 좀 지켜줄 거야. LNG 좀 줄긴 하겠지만 LNG 줄고 석탄을 많이 줄이겠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재생 30%, 수소 암모니아 4% 이렇게 해서 냈는데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10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왔는데 그때는 갑자기 10차끼리를 수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9차에서 10차로 가는 건데 9차와 9차 때는 저렇게 발표하고 10차 때 이렇게 바뀌고 아니에요. 9차랑 10차가 있었어요. 9차 때는 9차 이후에 NDC가 나왔고 그 다음에 10차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NDC 목표가 9차 할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신재생이 낮긴 나왔어요. 근데 그는 몇 년 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신재생에 대한 게 좀 낮았을 때고 대신에 NDC 할 때만 해도 이제 우리나라가 감축을 해줬다고 본격적으로 나섰을 때니까 해서 30%였던 거고요. 근데 지금 10차 때는 30년 기준으로 원래 30% 걸 22% 낮추고 36년 돼서야 30%가 되는 거예요. 원자력을 2013년 때부터 더 늘렸네요. 네. 원자력은 정말 사랑하는군요. 원자력을 계속 늘렸습니다. 원자력을 계속 늘고 있어요. 네. 꾸준히 늘리시고 계시고 석탄은 다행히 줄이셨어요. 근데 사실 정부도 눈치가 보이겠죠. 신재생을 저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막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을 늘리고 신재생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를 LNG를 엄청 줄였어요. 천연가스를 엄청 줄여갖고 사람들이 사실 의심하긴 해요. 천연가스 저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천연가스도 나름 깨끗한 전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30년, 40년까지는 그래도 천연가스는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줄였네? 해서 지금 9%라고 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실 믿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천연가스도 이제 보면은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라서 천연가스 계획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9%라는 목표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다는 목표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목표치 현재 갖고 있고요. 그때는 대통령이 사라지거든요. 바뀌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책가 몇차 전략 네. 수급이 5년마다 바뀌는 거 아닌가요? 더 자주 할 겁니다. 2, 3년인가? 2, 3년일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긴 하죠. 저도 뭐 석화, 그러니까 정유 쪽에 계속 있었지만 신재생이 이렇게 뭐 많이 못한다는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게 2021년 자료인가 그럴 거예요.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34년 목표가 20기가 정도인데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주요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느 회사에서 하냐. 아래에 있는 에퀴노어, 노르웨이에 있는 상위 것들을 챙겨온 건가요? 예, 큰 애들 위주입니다. 에퀴노어, GIG, KFW, 그리고 아래에 조금 왼쪽에 있는 오스테드, CIP, 쉘, 노슬랜드, 아래에 있는 RW까지 다 해외 업체예요. 해외 업체가 거의 한 70%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나머지 뭐 남동발전, 석유공사, 하나건설, SK이니스 빼고 나머지들은 다 해외 업체들이에요. 심지어 해외 정유 업체들도 있고 네, 쉘 정유 업체고 CIP는 코펜하겐 인프라고 인프라 투자 회사. RWE는 독일의 전력 회사. 에퀴노는 중단했다고 하시네요, 강정경 교수님. 지금 많은 것들이 중단하긴 했어요, 사실은. 여기,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정리했던 건데, 최근에 많은 것들이 중단했고, 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중단한 거예요. 왜냐면. 누군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발표된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그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투자비가 너무 많이 증가했어요.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옛날에 5조면 되던 게 한 7, 8조, 10조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근데 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 영향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값이 안 오르니까 전기값 영향도 있는 거고, 네, 영향도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게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이 해상풍력을 결국은 앞으로 국내에서 해야 되는데 해상풍력에 대한 주도권도 우리나라가 잃고 있다. 네. 왜 그래요? 국내에서 투자를 해서 없어요. 투자를 할 만한 대기업들이 없어요. 투자하려고 하면 힘들세라고 하니까. 네, 대기업이 없어요. 그런 만한 대기업 없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거에 힘을 실어줘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ENS, 이런 SK ENS 이런 애도 들어오긴 들어왔죠. 남동발전 뭐 이런 들어오긴 하는데. 이미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돼 있는 해외 업체가 들어올 것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까지. 네. 근데 얘네들이 또 공사는 한국 업체 시켜요. 또 한국이 잘하니까 한국이 잘하니까 또 공사는 한국 업체 시켜서 또 이제 그 기술도 갖고 나가겠죠. 일본은 잘하고 있나요? 일본도 해상풍력 좋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나라보다 나은데 걔도 지금 원자력을 완전히 회귀해서 다시 원자력을 하고 있거든요. 의외네요. 그 사람들은 다 사면이. 거기도 바람이 되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한국이랑 비슷한 걸로 들었어요. 태풍도 오고 그래서 네네. 빈티지가 네. 균질한 바람이 와요. 왔다 갔다. 이게 터빈이 결국 도는 건데 바람이 너무 세면 터빈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부러 멈춰줘야 돼요. 풍력은. 그러니까 바다 가서 보시면 일부러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바람개비를 보실 거예요. 걔는 바람이 안 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멈춘 것도 있어요. 너무 세게 돌면 얘가 타거든요. 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나라가 어디예요? 네덜란드인가요? 북유럽, 호주, 남미, 뭐 중동, 네. 그래서 발전하는 네. 그런 쪽이 좋죠. 바람의 질이라는 게 실은 그 세기의 균질성. 맞습니다. 네네. 세게 균질하게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간헐성도 회복이 되고요. 네. 우리나라도 대부도인가 이런 데가 있지 않아요? 풍력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풍력 많이 있어요. 제주도 가시고 보시면 풍력 되게 많이 꽂혀 있어요. 대부도인가? 대부도는 제가 안 가봤어요. 바람개비 있어요. 네. 바람개비. 예, 산에도 바람개비. 예. 뭐 다 당연히 실제 전기를 생산하겠죠. 전기를 생산할 건데 그거보다 더 대형화가 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심해로 가서 대형화를 해서 하나당 뭐 100m짜리 날개, 200m짜리 날개가 나와야지 더 이제 돈 더 가격. 시내랄때 바다 한가운데? 네, 진짜 바다까지 가는 거죠. 네. 뭐 수심 40m, 50m, 100m까지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또 이제 한국에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리백이냐 CF백이냐 또 많이 하시잖아요. 아리백을 보고 CF백이 뭐냐. 아리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발적인 거고요.
자발적인 거고 신재생 에너지를 100% 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리백 못하겠다. 우리는 원자력 할 거니까 CF100 할 거야. CF100, 그러니까 보통 CF100이라는 게 24.7CF이라고 해서 구글이랑 뭐 UN 이쪽에서 만든 거예요. 얘는 아리백과 가장 다른 게 뭐냐면 아리백은 애플이 주도하는 거고 CF는 구글이 주도하는 거로 이해를 크게 틀리지 않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구글은 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구글은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다음에 CF100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리백 다음이 CF100인 거예요. 왜냐면 CF100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무탄소 전력을 사용해야 돼요. 무탄소 전력이라는 건 아까 태양광, 풍력도 있지만 뭐 수소도 될 수 있고요. CCUS를 쓸 수 있고 원자력까지 포함이 돼요. 원자력의 핵심이겠죠. 카본 프리 에너지 100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앞에 있는 24T라는 거는 하루 종일 쓰겠다. 하루 종일 써야 되기 때문에 쟤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냐면 아리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은 뭐예요? 24는 알고 있고 7은 뭐예요? 7day. 네네. 일주일 내내? 네, 일주일 내내. 그냥 원자력 쓰면 되겠네요. 원자력을 100%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근데 아리백은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얘네는 계속 그러니까 신재생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인증서를 사오면 돼요. 인증서를 사온 형태로 해서 아리백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CF100은 무조건 그걸 사용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이미 17년에 아리백 달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CF100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네들이 24시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CF100으로 셌을 때는 19년 기준 60% 정도만 신재생을 사용하고 있다예요. CF100은 원자력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됩니다. 됩니다. 포함돼요. 네네. CF가 뭐예요? 카본 프리. 네네. 카본 프리 100. 네, 원자력도 되고요. 뭐 수소도 될 거고요. 그리고 CCS가 들어가는 것도 될 거고 해서 하고 있어요. 국내 뭐 많이 가입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 몇 개 업체에 가입을 했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제 가장 특징적인 기업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는 이미 미국, 중국, 유럽에 있는 다른 사업장은 아리백 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본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한국이. 그래서 이미 2020년에 아리백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22년도에 가입을 했어요. 굉장히 국내가 좀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재생 시장 자체가 작아서 맞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총 생산량이 2022년 기준에서 47테라와트예요. 근데 국내 아리백 기업들이 아리백 기업들의 전력 사용량을 모으면 56테라와트예요. 모자라요. 네, 이미 전기가 모자라요. 물론 이게 뭐 2050년에 가면 늘긴 하겠죠. 이 생산량이.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때 너무 모자란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등은 이미 아리백 기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는 아리백 기업 제품만 살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삼성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만 TSMC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만도 원자력 비중도 높고 신재생비율이 굉장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오스테드라는 거는 이제 덴마크 쪽이었나? 그쪽에 있는 신재생 전문 회사인데, 원래는 얘네들 이제 정유기업이었어요. 근데 신재생으로 왔는데, 얘네들이 그 해상풍력을 1기가짜리,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지었고요. TSMC가, 그럼 내가 니네 전기 다 사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TSMC가 과감하게 굉장히 뭐 구매 계약을 해버렸고, 그러면 사실은 바다에서부터 전기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제 송배전만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거 우리가 지원해줄게. 100%나 이거 90%라고 들게 했는데 지원해줄게 라고 한 거죠. 그렇게 수출 산업 보호를 위해서 약간 계속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원자력을 하고 있다. 이게 차이인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러니까 뭐 아리백이 맞다, CF100이 맞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애플도 당연히 CF100 할 수 있겠죠. 근데 애플 압수수색 해야 되겠네. 근데 이런 개념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뭐가 더 멋있어 보일까? 아리백과 CF100 뭐가 더 멋있어 보일까? 애플의 제품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원자력이 들어간 CF100이 있어 보일까? 아니면 아리백이 더 신재생만 있어 보일까? 그렇게 되면 사실 아리백을 선택할 거고 걔는 아리백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얘는 정부 정책이 아니니까, 자발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간격은 좀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있어 빌려드리군요. 그럼요. 우리는 비싼 거를 사거든요. 네. 그럼요. 최근에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좀 그런 거를 많이 챙기는 기업도 아까 말씀 플라스틱도 비싼 거 많이 사요. 한 두세 배 돼도 사요. 신재생 제품, 그러니까. 불러서 그러면
리뉴 그 왜냐하면 소비자가 사주니까요. 네, 소비자가 사주니까. 네, 그런 거 사주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재생에너지랑 이제 원자력에 대한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간헐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력 제어가 어려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태양광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낮 시간만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의 맞습니다. 더커브라고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전력 생산을 하면 됐어요. 뭐 퇴근 시간 이후에 저게 제일 많이 쓰니까 잖아요. 근데 태양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태양광이 이만큼을 발전해 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발전량들은 내려가는 게 뭐예요? 요게 나머지 발전소들이 생산해 줘야 할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 이외의 발전소들이 생산해 줘야 될 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낮 시간대에. 낮 시간대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간헐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연성 전원이라고 하죠. 유연성 전원에 그게 중요해졌어요. 유연성 전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LNG처럼 내가 원할 때 발전할 수 있는 전원이 굉장히 중요해진 게 유연하게 가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진 거고 이런 더커브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런 유연성 전원이 더 중요해질 거다. 근데 오리처럼 생겼 이게 오리처럼 생겨서 그런가? 그래서 더 네, 더커브예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더커브고요. 네. 선생님 보면 우리라고 생각하면 오리처럼 보입니다. 개처럼 보였어. 개. 모자라고 생각하면 모자라 보이고. 네. 마스크 같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뭐 그 가능성은 조절할 수 있는 게 천연가스 발전도 있을 거고요. ESS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수소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이게 더 내려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만약에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원자력을 출력 제어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자력은 대표적인 경직성 전원이거든요. 내가 출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이 많아지는 것과 신재생이 많아지는 건 사실은 페어가 맞지 않아요. 그게 짝짝이 잘 맞지가 않아요. 물론 남는 전기를 신재생에서 남는 전기를 수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정책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게 경제적일 것이냐라는 거는 뭐 이제 실제 전기 전문가들이 해주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짝은 맞지가 않아요. 짝은 LNG랑 신재생 쪽은 좀 잘 맞는 편이고 원자력은 좀 짝이 잘 맞지가 않아요. 일정 캐파 정도를 담당해주면 가능해요. 맞습니다. 아래쪽에 그냥 기저전원이라고 해서 계속 깔아주는 거는 깔아주는 거고 변동성에 있는 거를 커버해주는 거는 다른 전원이 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신재생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사실 전기 쪽 하신 전문가 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고 그 전원 믹스라고 하거든요. 최적의 전원 믹스를 채워주시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뭐 CBAM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건데 CBAM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 가격이 높은 나라는 이제 수출하기가 어려워져요. 미국 수출하기가 어려워져서 철강 제품의 가격들, 철강 제품들이 이게 중국이에요. 현재는 이 정도면 생산을 하는데 이만큼의 탄소 가격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탄소 가격이 49%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 저거보다 낮긴 낮은데 이렇게 49%는 건 아까 말한 CBAM으로 인한 맞습니다. 추가 CO2 비용이에요. 네. CO2 비용이에요. CO2 비용이 많아지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그쵸. 예. 그런데 한국이라고 영향을 안 받을 것이냐? 받을 것이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오른쪽 디젤 제품이에요. 디젤 제품이 한국이 디젤 굉장히 많이 파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디젤을 유럽 쪽으로 많이 팔았었는데 디젤도 이제 많이 못 팔 수 있다. 이게 보시면 중국이든 뭐 아시아 쪽에서 나가는 중국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가는 디젤 제품이 많이 줄 것이다. 수출이. 디젤 제품이라니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자동차에 쓰는 디젤. 자동차가 가장 대표적인 건가요? 네네. 디젤. 뭐 산업용에도 쓰이고 뭐 포크레인 이런 뭐 산업용에 쓴 디젤. 그쪽이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판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남미가 될 것이다. 라는 걸로 좀 기교에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더 가격이 더 올 테니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정유업계도 올 거다. 그래서 정유업계 뭐 횡재세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유업계는 사실 지금 번 돈으로 어떻게든 탈탄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긴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다음에 수소예요. 수소 쪽인데 사실 수소 쪽은 저도 이제 수소 산업에 잠깐 있긴 있었는데 국내 수소 수비가 지금 이건 우리나라 계획인데 2030년에 3,900만 톤, 2050년까지 2,800만 톤을 쓰겠다. 아주 엄대한 계획이에요. 진짜 많이 쓰는 거고 엄대한 계획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럽에서 최근에 발표한 유럽의 수소 로드맵이에요. 유럽의 수소 로드맵을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전기거든요. 전기로 쓰는 거는 전체 2,200만 톤 중에 100, 그러니까 5%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도 그
전기의 간헐성을 메워주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전기 아까 말씀드린 LNG처럼 이제 간헐성, 그러니까 신재생의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간헐성을 메워주기 위한 유연성 전원으로서 하나로 수소를 쓰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다 보시면 수송용, 아니면은 뭐 난방용, 뭐 산업용 이런 쪽으로 많이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하드 투 어베이트, 그러니까 감축이 어려운 분야에 많이 쓰려고 유럽은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보시면 2,700만 톤 중에 1,300만 톤을 전기에 쓴다고 되어 있어요. 전기라는 거는 사실은 하드 투 어베이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재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LNG 발전소에서 CCS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축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를 만드는데 수소의 절반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이게 경제적일까에 대한 거는 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수소를 다시 신재생으로 투자가 상대적으로 아무튼 거기서 충분히 조달을 못하니까 맞아. 네. 그런 걸로 예. 비슷하게 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재생의 대체로 지금 수송생산 네. 비싸서 네. 네. 그래서 좀 이 사용처 자체도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송용이든 산업용이든 이미 쓸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특히 포스코 이런 데는 수소환원 제철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단독 회사가 500만 톤을 쓰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야지. 발전용으로 간다? 발전용으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해외에서 전기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변환해서 이동한 걸 우리를 갖고 와서 다시 전기를 쓸 거야. 몇 번의 과정을 거친 걸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 나라 대비 전기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한전의 독과점 때문이든 뭐든 간에 그 신재생이 발달하지 못한 네. 이유에 대한 비용 지불을 이런 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전기를, 그러니까 저희는 뭔가를 수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지금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쪽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할 때 네. 이걸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100으로 만든 수소라고 할 경우 네.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는 어느 정도 그게 좀 추가 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한 30-40%는 로스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30-40%는 우리가 이제 웃돈을 쓰고 네. 그러면 이제 생산 단가를 치면 걔네는 100원에 만드는 거고 네. 150원에 150원 뭐 이렇게 쓰는 거죠. 네. 140원, 150원에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점점 경제도 안 좋아지겠네요. 네. 점점 비싸질 겁니다. 네. 계속 이제 경제는 더 안 좋아지겠군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이제 CCS,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축 반영이지 CCS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CS 국내 목표는 1,100만 톤이라고 했지만 여태까지 CCS 하는 곳은 없어요. 근데 국내 동해가스전 얼마 전에 폐전됐죠. 그 동해에서 이제 가스를 했던 그게 이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도 한번 CO2 묻어보자라고 해서 뭐 원래는 SK 석유공사 최근에 이제 현대까지 붙어서 CO2를 묻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작 단계고 28년도에 가동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공단에서 발생한 거를 폐가스전에 저장하겠다. 그리고 울릉 분지내에, 그러니까 울릉도 분지내에도 CCS를 할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사가 연구개발이 착수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SK, 포스코, 석유공사뿐만 아니라 쉘이라는 또 해외 업체가 들어가 있어요. CCUS를 저거는 이제 저장만 네. 얘기하면서 네, CCS, 네, CCS라고 표시한 거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는 또 CCS 개발이 더디거든요. 근데 해외는 또 CCS가 또 빠르고 잘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셰퍼드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해서 말레이시아에 묻겠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참여 업체가 SK 에너지, 어스온, 뭐 삼성, 에어리퀴드, 쉘 이거 다 외국 업체고 이 페트로나스가 이제 말레이시아의 석유 업체인데 말레이시아의 석유 업체에다가 CO2를 묻겠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 크로스보더 CCS랑 CCS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뭐 이걸 인정하고 해서 한다고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CO2 감축했다고. 만약에 이게 이제 CO2 감축으로 인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저런 말레이시아, 이제 SK이니스 이제 호주 쪽에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CO2를 돈을 주고 묻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을 주려고 해도 한 100불, 150불은 돼야지 CO2가 묻을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싼 거예요. 그러면 CCS 경제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CCS 경제성이 안 나오면 CBAM에 걸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 CO2를 감축 못한 거는 어디든 돈을 내게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 탄소 가격이 낮기 때문에 CCS의 경제성이 없어서 점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약간 모순에 빠져버리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낮기 때문에? 너무 가격이 낮아요. CO2 가격이 너무 낮아요. CO2
그러니까 구매 가격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CO2를 여기다가 묻는데 $100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에요. 근데 그냥 배출할 때는 10,000원만 내고 인증서를 사오면 돼요.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아, 10,000원 내고 배출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해외는 10만 원 주고 묻을 만큼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10만 원 정도는 올려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올려서 해야지 뭐 수출 경쟁력도 갖춰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이 이걸 다 이제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요거는 회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되겠네. 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하면 사실은 모든 비용은 올라가요. CO2를 감축하는 모든 노력들은 돈이 올라갑니다. 돈이 안 올라가는 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점점 이것들로 국가 간의 장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CBAM이라는 장벽. 논리적으로는 그 국내에서 산소세를 올려가지고 커버하는 비용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맞습니다. 비용이나 기업 입장에서 똥돈 아니에요? 기업 입장에서 똥돈이죠. 근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돈이 해외로 나가냐, 우리가 갖고 있냐의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 정리인데요. 생각보다 오래 했네요.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넷제로 위해서 재생에너지, 수소, CCS는 무조건 화력이 증가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업체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은 속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저렇게 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RE100 또는 CBM 도입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만든 제품이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는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보급도 왔고 계획도 굉장히 뒤처지고 있어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문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현재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미래에는 외부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뿐만 아니라 CO2까지 비용을 내고 팔아야 돼요. 이중고를 겪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에 뭐 신재생이 안 되거나 이런 자립도가 없어진다면 CO2를, 그러니까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또 내야 되는 게 발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에너지 자립도를 위해서 적절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물론 이거는 뭐 정책적인 부분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실제 산업계에 있는 진짜 전문가분들이 많이 더 봐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한번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신재생을 전문적으로 했던 첫 번째가 이제 문정부 때 신재생 어땠냐 이거였잖아요. 저도 이제 신재생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은 아니라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래도 프로젝트들이 시작이 됐어요. 특히 신안 앞바다 뭐 이런 쪽에 뭐 10몇 기가를 하겠다, 뭐 물산 쪽에 10몇 기가 하겠다, 이런 풍력 발전으로 굉장히 많이 했고, 태양광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미래도 많이 늘리겠다고 했고, 실제 투자도 많이 됐고, 투자에 대한 인허가 쪽도 많이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비행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행기 업체들 아니면 선박 업체들도 다들 자기네가 나오는 CO2를 감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 업체들도 최근에 SAF라고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 쪽을 계속 넣어라. 뭐 3%였으면 5% 늘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뭐 퓨얼이다 아니면은 뭐 농작물로 만든 거거든, 그런 쪽으로 좀 SF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비행기를 안 타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거를 더 늘려서 좀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것도 우리의 생활도 지키면서 네, 그렇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요. 산업용 전기료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거는 사실 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긴 해요. 왜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기업은 어떠한 입장이냐면 싼 연료를 선택을 하거든요. 만약에 기업이 지금 가장 싼 연료가 신재생이라면 신재생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싼 게 그냥 한전에서 사오는 거라면 한전에서 전기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내가 가장 싼 게 내가 직접 발전을 하는 거라면 내가 직접 전기를 만들 거예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근데 기업한테 너무 전기를 싸게 공급한다, 그것도 뭐 나쁜 전기로 한다라는 거는 당장 기업한테 좋을 수 있지만 전체 에너지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가 싸지만 나쁜 전기를 쓰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화이트 수소는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이제 뭐 발견을 했다고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상업적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까지 사실 아직까지 얘기는 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소가 문제는 이송이 어려워서 그렇게 가스 형태로 있는 수소를 다시 또 액화시키고 하는데 또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수소가 생각보다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250도?
까지 낮춰야 되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이겨내야 될 관건이 많겠지만 물론 과학자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CHPS의 이제 연료전지 관련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내에서 연료전지 중에 딱 하나만 수소로 돌리고 있어요. 대산에 있는 대산그린에너지인가? 딱 수소로 돌리는 수소 연료전지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천연가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로 다 돌리고 있고 걔네들이 LNG 발전소 대비 친환경적이냐?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CO2 나옵니다. 똑같이 CO2 나오는 연료전지 발전소고 다만 장점이 장점이 하나는 아니겠죠. 장점이 있다면 분산 발전은 가능하다. 분산형 발전. 그러니까 규모가 작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산 발전은 가능할 것이고 그 분산 발전에 대한 장점은 있을 수가 있다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연료전지를 계속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료전지라는 제품의 숫자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정부에서도 이게 아마 시작했던 게 연료전지의 생산량 자체를 늘려야지 연료전지의 가격이 싸질 거고 그래야지 나중에 수소가 왔을 때 거기다가 수소를 넣어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장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당장은 그러니까 LNG 발전이랑 마찬가지예요. LNG 발전이 당장은 안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수소를 혼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연료전지 발전소도 일단은 그게 연료전지 발전기가 싸지면서 수소를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친환경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으로서 만약에 LNG 발전소 대비 친환경적이냐 아니면 친환경적이진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술 발전을 위해서 좀 투자 단계에 네, 기술 발전 및 단가 하락. 네, 물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에너지값, 전기값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기값은 무조건 싸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싸게 쓰고 있었고요. 근데 유럽만 해도 당장 에너지원 가격이 올라가면 전기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에너지를 덜 쓰니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싼지 알아야지 절약도 할 텐데 만약에 에너지가 계속 싸다면 우리는 절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고 에너지 값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사회적인 공감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비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공감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풍력이랑 태양광 데이터는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아마 근데 외부적으로 데이터 찾아보시면 많이 나올 것 같고 전력 시스템의 리더십?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리백 같은 경우에도 정책의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공감대가 먼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이니셔티브가 자체적으로 나오면서 끌고 갔던 거기 때문에 정책도 물론 있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아리백이라는 건. 그래서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공감대를 얻고 이거를 끌어가냐도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CCUS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회사는 거의 없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EOR처럼 어떻게든 쓰겠다라는 거지 저장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설라이트 프로젝트라는 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걸로 돈을 벌어볼까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셰퍼드 프로젝트라는 것도 해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 2030년 정도면 그래도 한국 탄소 가격 올라가면 이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간을 보고 있는 단계인데 문제는 이 회사들이 이걸 꼭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빨리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같이 검토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에 안 되는 거를 빨리 알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실패를 해봐야지 다른 걸로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실패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적정 에너지 믹스 비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SMR은 사실은 저는 좀 저도 굉장히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은 SMR이 분산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SMR도 경제성을 위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몇십 메가에서 지금 몇백 메가로 커졌고 그래서 경제성을 위해서 계속 커지고 있고 SMR이라는 기술 자체도 결국은 원자력을 사용을 하는 건데 원자력을 사용하는 건데 방사능에 대한 위험이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에 대한 어차피 위험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는 동일하게 있을 거고 안전에 대한 비용은 똑같이 들어갈 거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BM 관련해서 남미로 수출하는 게 좋은 방법이냐? 당연히 좋은 방법 아닙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 CBM을 지켜서 최대한 우리가 탄소를 덜 배출해서 좀 더 좋은 시장인 유럽에 수출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남미 시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유럽 시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을 노릴 수 있는 게 남미 시장이라는 말씀이었고 전반적으로는 CBM을 마치면서 돈을 좀 덜 내면서 유럽 시장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격이에요. 전기 가격이 사실 굉장히 싸고 다 아실 것처럼 한전 어렵잖아요. 근데 한전이 어려운 이유는
그 한전의 자회사들이 그쪽에 전기를 비싸게 팔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 다른 연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한전은 국민들이랑 산업한테 너무 전기를 싸게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전체 에너지 시장을 왜곡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격을 동결시켜가지고 그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투자를 봉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대인 거죠. 반대로 전기가 싸기 때문에 기업은 전기를 사는 게 제일 유리해요. 원래는 천연가스를 사와서 내가 뭘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시장 가격과 다른 최저 가격이 지금 최저 가격 보장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는 게 더 싸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이런 뭐 신재생 낮은 쪽 에너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기서 왜곡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왜곡이라는 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비효율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을 올리는 게 분명히 어려운 과제긴 하겠죠. 어려운 과제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막 민영화 이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근데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에너지가 비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수용성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에서 신재생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주민들을 선택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래요. 주민을 설득하는 게. 민원이니까. 네, 해상풍력 하려면 해상, 육상, 네. 동안이니까. 모든 사람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규제의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인허가 또 오래 걸리고. 그거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더 심한 건가, 아니면 그냥 한국의 어떤 저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한국이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외국계들이 한국에 와서 하고 국민 있는데 자체의 수용성의 차이인 건지 제도의 차이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이제 어민들 같은 경우에 좀 반대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빼법을 한번 하면 아무튼 보상이 네, 되니까. 네, 그리고 그게 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아무도 바꾸는 못하고 것도. 있는 그 기업들 뭘로 하라 그러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를 못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투자비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겠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라 둘 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도적인 거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 에너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히 늘려야 되는 분야고, 이게 늘어나야지 결국은 투자적으로도 늘어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증서를 많이 사도록, 기업이 많이 사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부족을 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이 떨어진 것인 것 같고요. 의무 비율? 네. 그것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탄소세 문제. 탄소세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제도적으로 어떻게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대기업이 사실은 지금은 아리백 때문에 오히려 되게 신재생 에너지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따지면 분명히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아직은 그거에 대한 경제성이, 물론 PF 하시면 더 잘 하시겠지만, 예, 더 안 나와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네,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BAM이 일단 있으려면 뭐랄까요, 탄소에 대한 규제가 더 세야 돼요. 근데 탄소의 규제가 제일 센 게 현재는 EU고요. 유럽이라서 현재는 유럽에 있는 거고, 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하지만 아까 유사한 제도가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미국도 아직 그 탄소 가격이 싸고, 미국은 오히려 자기네들이 IEA를 만들어서 재생에너지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라서 거기도 좀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